연결해서 이제 우리 붕덩 정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사, 풍안세종, 관사를 봤어요. 관악이 주도하고, 그리고 요 시기 때 훈구 등장하면서 사림들이 이제 등장해서 성장해가는 시기에 요 시기를 갖다 봤고, 요 사림이 성장해가지고 있죠. 드디어 조선의 중앙정계를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정계를 장악한 이후, 이 정말 사림다운 그 정치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가 바로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겁니다. 이 붕당이 어떤 건지 우리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붕당 정치를 갖다가 마디를 나눈 다음에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붕자가 벗붕자예요. 친구 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당, 친구들끼리 무리를 갖다 지은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스승의 가르침. 한 스승에서 같이 배운 있죠. 그 제자들이 학연을 갖다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갖다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당.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붕당이에요. 그리고 이 붕당은 위로는 학연을 반영하고 있죠. 또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한 지역에 대부분 모여 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살인들의 여론을 갖다 또 반영하는 거예요. 그 지방 살인들의 여론이 당대에는 공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론. 아까 이제 우리 공론 정치, 공론 이런 단어를 갖다 우리 한 번씩 쓰게 될 건데, 그게 이제 살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로 열고 소원이나 살림이 나오는데, 이 소원 살림은 공론을 갖다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살림들이 만든, 그 다음에 살림은 있죠. 살림들이 이 살림이라는 사람만 보면 의자를 갖다 딱 받쳐줍니다. 선생님 앉으십시오 하면서 바로 지방 살림들의 선생님격이 되는 사람, 요게 살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이제 살림들의 공론을 주도한다. 이런 붕당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있죠. 공존해가는 정치체제. 이게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당 정치랑도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정당 정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애들이 이제 그 정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학연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뭉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정당 정치보다도 좀 더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상하게 작동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붕당과 관련된 논의를 갖다 처음 얘기했던 중국인 구양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군자의 당, 소인의 당 하면서 진의 당은 무조건 군자의 당, 남의 당은 무조건 소인의 당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들이. 자,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가 내용이 은근 까다롭거든요. 그래 요거를 갖다 저는 이제 다시 4개의 마디로 나누게 될 거예요. 왕들을 중심으로 4개의 마디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선조라는 왕 때는 붕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붕당 정치가 일어나려면 붕당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죠. 요때 이제 3개의 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서인과 동인이 형성되고 있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형성돼서 3개의 붕당이 형성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3개의 붕당의 캐릭터를 여러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 북인이 있지 않습니까? 북인은 정말 이질적인 붕당이에요. 나머지 살림들이랑은 색깔이 완전 달라요.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북인의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조선전기 관악파 있지 않습니까? 관악파랑 색깔이 비슷해요. 관악파의 후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든지 교과서에는 관악파의 후예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얘들은 살인보다도 관악파랑 가깝다는 느낌을 갖다 받게 될 거예요. 정말 이질적인 소수의 정당. 그 다음에 서인은 뭔가 크죠. 그러니까 쪽수가 큰 이 3개의 붕당 중 가장 힘이 센 붕당이에요. 규모도 크고 힘도 세고 서인. 그 다음에 남인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캐릭터가 뭐냐면 가장 정통성리학자, 가장 순수한 정통성리학자, 그게 바로 이제 남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십시오. 3개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가장 초기에 누가 집권했을까요? 순리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큰 서인이나 아니면 가장 정통인 남인이 집권해야 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서인이 집권했어야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 가장 뭔가 이질적이고 가장 규모도 작은 북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인 애들이 2번째 마디 때 주도권을 쥐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시기 때 선조 말기에 있죠.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인, 남인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선조 따라 도망다니고 있죠. 북인 애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북인 애들만이 전쟁에서 실제로 활동을 갖다 했던 겁니다. 광해군이라는 선조의 아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광해군이 왕이 되고 있죠. 광해군과 같이 피를 흘린 북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째 마디. 자, 요 3개의 붕당 중에서 얘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던 시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예요. 이질적이고 소수의 붕당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장기 집권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북인과 광해군을 갖다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북인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인과 서인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요 남인, 서인 둘이서 이제 공존해가는 정치체제. 그게 바로 이제 인조와 효종 때요. 왕으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로 가면 요 그 둘이서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국내에서 파이팅 하는 거예요. 파이팅. 그리고 이제 이 파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황국 정치제에 가면 도를 갖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경쟁은 있지 않습니까? 공존을 유지하는 형태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 시기 때 황국 정치로 넘어가 버리면 있죠. 공존을 부정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붕당이 패배하는 붕당을 갖다 말살시키는 형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는 황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형태로 이제 붕당 정치가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이 이제 선조가 집권하고 있을 때 붕당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당이 만들어져야지 얘들이 뭐 붕당 정치를 하든 뭐 경쟁을 하든 뭘 하겠죠. 자, 붕당이 이제 처음 우리 붕당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붕당의 형성 순서, 그 다음에 붕당이 왜 형성되는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요 2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동인과 서인, 네모박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 2개, 동인과 서인 2개가 나뉘게 되는데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엄청 막강한 자리가 있어요. 조선 정치, 중앙 정치의 특징이 제가 언론 정치가 발달한다고 했죠. 언론 정치에. 그 언론 정치, 언론 3사가 어떻게 보면 그 정승, 영의정, 자의정, 정승 못지않게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선의 언론 정치예요. 근데 그 언론 3사 관리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예요. 이조전랑. 언론 3사 관리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놓고 있죠.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이 이제 나누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김효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조전랑 자리에 청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의겸이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원을 갖다 반대하는 거예요. 김효원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김효원이 되게 똘똘하거든요. 똘똘함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이라는 인물은 있죠.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얘는 이조전랑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하면서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심의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의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효원이 얘가 옛날에 훈구 집안 외척 가문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식객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하자가 있는 김효원을 갖다가 이조전랑 같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심의겸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원의 이조전랑 임명을 갖다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동쪽에 있는 김효원 집에 모이고, 그 다음에 심의겸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서쪽에 있는 심의겸을 갖다 중심으로, 심의겸의 집을 갖다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 동인, 얘들을 갖다 서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두 세력의 정치적 세력을 갖다 비교해 보면 있죠. 심의겸을 중심으로 모였던 서인 계열들이 보면 기성사림, 좀 오래된 사림, 이전에 4대 사화기의 훈구들이랑 같이 지내봤던 오래된 사람들이 많고 있죠. 그 다음에 동인, 김효원을 중심으로 모였던 세력들이 보면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훈구를 갖다 되게 싫어하고 있죠. 배척하는 새로운 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얘들의 이제 선생님을 보시면 서인 계열의 선생님이 여러분 그 알고 있는 5천짜리 그 유명한 이예요. 그러니까 송원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인 계열의 선생님이 1,000원짜리 이황, 그 다음에 이제 조식가 서경덕 같은 애 있죠. 약간 뭐예요? 그러니까 관악파필이 나는 이런 좀 이질적인 인물들이 동인 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에서 1라운드에는 있지 않습니까? 김효원이 이겨요. 김효원이 이조전랑으로 임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가 곧 펼쳐지게 돼요. 김효원이 물러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심의겸에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똑같은 요 이조전랑 자리에 또 청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김효원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옛날 나 이조전랑 자리 임명될 때 내 발목을 갖다 잡으려고 했지 하면서 김효원이 이번에는 심춘겸의 이조전랑 자리 임명되는 걸 갖다 또 반대하는 거예요. 김효원의 명분이 더 강력합니다.
김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예전에 내가 훈구 집안에서 밥 얻어먹었다고 나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너네 집안 자체가 외척 가문 아니냐 하면서 강타를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심의겸 집안이 외척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강타를 맞고 심춘겸이 이조전랑이 이제 못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경쟁에서 결국에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계열이 있죠. 동인계열이 우세를 갖다 점하게 됩니다. 자, 서인과 남인이 나눠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동인 계열이 초반에 이제 우세를 갖다 점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갖다 바꾸고 싶은 건 누구일까요? 동인일까요? 서인일까요? 서인 계열이겠죠. 그래서 서인이 이제 임팩트한 사건을 갖다 하나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동인 계열에 정여렵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원래는 얘가 서인 계열이었어요. 이랑 되게 친하고 이 밑에서 배웠던 인물인데 나중에 이 죽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여렵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동인 계열로 왔어요. 근데 동인에서도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얘가 저기 전라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을 갖다 키우고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여렵을 갖다 했죠. 서인이 정여렵을 영모에 씌우는 거예요. 영모에. 그래서 이제 정여립과 관련된 동인계열 1000여 명을 갖다 숙청하는 사건. 그게 이제 정여립 모반 사건이에요.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물러나가지고 전라도에서 제자를 갖다 키우거든요. 그 제자를 키웠던 모임이 대동계라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전라도에 왜구들이 침략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군이 이 왜구들을 갖다가 토벌을 갖다 하는 실패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 대동계를 갖다 이끌고 그 왜구들을 갖다 토벌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건 국가에 칭찬을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군이 그 왜구를 토벌하는데 실패했죠. 근데 선비와 그 제자들이 왜구들을 갖다 토벌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군사훈련을 했나? 이게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야, 얘들이 왜 군사훈련을 했지? 혹시 역모를 일으키려고 서인들이 그거를 갖다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정여립한테 역모를 갖다 씌워가지고 있죠. 정여립, 그 제자들, 그리고 정여립과 서신을 갖다 주고받은 동계열들 1000여 명을 갖다 숙청한 사건. 그게 정여립 모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가 우세를 점했습니까? 서인이 우세를 점하는 거예요.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서인과 동인이 나뉘고 나서 서인이 초반에 동인한테 엄청난 타격을 갖다 준 사건이 정여립이에요. 실제로 서인, 동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세력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여립 모반 사건을 통해서 동인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이렇게. 싸움에는 선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붕당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미 서인 우세로 있지 않습니까? 서인이 승리한 걸로 초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어 놓은 사건이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경쟁들을 보면 항상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서인한테 유리하게 경쟁이 흘러가는 모습을 갖다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기축국산이 이런 단어는 나중에 천천히 암기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암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통해서 서인이 이제 집권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갖다 주도했던 서인의 영수가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를 갖다 공부하셨다면 정철의 뭐 삼인국, 송민국 이런 거 열심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쓴 인물이에요. 얘가 이제 서인 집권하고 나서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서인의 집권을 갖다 좀 장기화하고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철이 좀 이제 오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오버를 했냐면 건저히란 걸 합니다. 건저히. 건자가 건의하다. 저가 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당대 선조의 왕세자가 없었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세자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왕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똘똘한 애 하나를 갖다 골라가지고 걔를 갖다 왕세자로 준의 손으로 이제 만들어주려고 이제 시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건저입니다. 근데 정철이 좀 눈치가 없었나 봐요. 선조의 아들 중에서 있죠. 선조가 제일 싫어하는 애를 갖다가 저하로 세자로 삼자고 이제 건의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광해군이요. 근데 선조는 광해군을 갖다 이상하게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로 갖다가 신하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데서 한번 읽어보면 자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능구렁이 같아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광해군이 싫었대요. 그 광해군이 아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했거든요. 정철은 이제 이 광해군을 갖다 세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선조가 이제 그 광해군을 싫어해서 결국 정철이 광해군의 선조의 눈밖에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동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건저히를 갖다 실패하고 나서 있죠. 요 정철을 갖다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동인들이 이제
회의를 갖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때릴 건가, 세게 때릴 건가, 약하게 때릴 건가. 그 과정에서 이제 동인이 두 파벌로 나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렬이 모반 사건에서 피를 많이 본 있죠. 북인 세력들은 정처를 갖다가 세게 때리자. 서인들을 세게 때리자. 우리가 많이 맞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동인 계열에서 이황의 제자 계열들은 별로 안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선민데 어떻게 똑같이 맞았다고 똑같이 갔겠냐. 우리가 좀 봐주자. 이러면서 이제 남인 계열, 옹건 계열, 류성룡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정처를 갖다 옹건하게 처벌하자 하면서 이제 주장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크기까지, 규모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그래도 작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인과 남인으로 또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둘이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 있죠. 류성룡이라는 인물이 이제 말빨이 좋아요. 얘가 이제 되게 뛰어난 정치적 수완도 뛰어난 정치가이자 학자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줬던 인물입니다. 류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도 없었고 아마 임진왜란 때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 류성룡이 남인을 갖다 주도하면서 정처를 갖다 살짝 때리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 결론이 나게 돼요. 남인의 의견이 채택되게 되는 거죠. 요까지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붕당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갖다 본 거예요. 첫 번째 붕당은 왜 만들어졌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갖다 놓고 서인과 남인이 형성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 것은 왜 나뉘어졌어요? 요거는 시험에 두 가지 원인이 제기가 돼요. 둘 다 맞는 원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근원적 원인은 뭐냐면 정렬입 모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연결이 돼서 북인과 남인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죠. 서인 정철에 따른 처벌 견해 차이. 이건 직접적 원인이죠. 둘 다 시험에서 북인과 남인의 분열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원인을 통해서 요 세 개의 붕당이 형성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붕당 형성 순서를 갖다 학생들이 심심하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절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 암기법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이제 왼손 사과 자르기예요. 자, 사과꼭지가 있어요. 사과꼭지가 있고 이 사과를 갖다 우리는 네 조각으로 자를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주 변태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르는 순서대로 자를 거예요. 일단 두 조각으로 잘라야 되겠죠. 어떻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자르겠어요? 처음 두 조각 자를 때 보통은 19은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식으로 자르고 싶다 그럼 한번 감정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게 동인과 서인, 동쪽과 서인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이 두 조각을 갖다 자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조각을 잘라야 돼요. 네 조각을 자를 때 이렇게 자른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자른 게 정상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잘라요. 보통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르는 게 보통은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순서대로 나머지 붕당들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먼저 동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자르면 먼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기에는 아직 서인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황국 정치기 가면 요게 이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의 사색 붕당입니다. 네 개의 붕당. 근데 아직 붕당 정치기까지는 있죠. 요 세 개의 붕당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붕당의 캐릭터 좀 더 자세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붕당들은 결국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스승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조선의 정치사에서 각각의 붕당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북인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조식, 서경덕 같은 애들이요. 이 조식과 서경덕의 캐릭터를 쉽게 잡으려면 관악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존 사림들이랑 뭔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천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를 중시해요. 우리 성리학은 이를 중시합니까? 기를 중시합니까? 이가 이상이에요. 이상. 그 다음에 기는 현실적인 거거든요. 성리학은 이와 기를 엄밀하게 나누고 있죠. 기는 무조건 이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좀 이상하게 이 없이 기가 더 중요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변태 같은 성리학자들이에요. 현실을 중시하고 실천을 중시하고 오히려 얘들은 살인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 초기 관학파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이질적인 존재,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들 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의 제자 남인들이 있죠.
이황의 별명이 뭐냐면 동방의 주자예요. 동방의 주자. 주자랑 가장 동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하게 주장했던 정통 성리학자예요. 얘는 그냥 이 기로 나누고 무조건 이가 중요해, 이가 중요해, 이 딱 주자가 얘기했던 대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성리학자. 그다음에 이제 서인은 선생님이 이제 이거든요. 이란 인물은 기본적으로 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성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란 인물은 특징이 뭐냐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원래는 이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있잖아. 때로는 융통성이 있게 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게 바로 서인의 제자인 서인의 스승인 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황, 정통 성리학자인 이황에 비해서는 리보다는 있죠. 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주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얘도 실질적으로는 리를 저 중시해요.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주기론. 서인의 선생님 이는 있죠. 융통성이 특징이다. 얘는 정통 성리학자. 얘는 뭐 조선의 관악파랑 색깔이 비슷하다. 이렇게 코드로 갖다 잡아주시면 세 붕당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캐릭터를 갖다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분당과 관련된 사료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분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역이 지금 보니까 뭐 동인출시 정렬입 무반 사건 나오고요. 기역이 되겠죠? 아, 여기네. 자, 이때 조식계열과 이를 등지는 사람 두 쪽으로 나뉘었다.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인이 두 개의 계열로 나뉘었는데 전자는 조식 계열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조식 계열과 다른 계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식 계열이 북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식 서경도. 그 다음에 후자 다른 계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황 계열이죠. 이황 계열이죠. 요게 이제 남인이 되는 거예요. 뭐 보시면 이제 이황 계열, 뭐 조식 계열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 북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황이 빠져야 돼요. 이황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식 서경덕. 그 다음에 니은은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되었다. 자, 니은 남인이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편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렬입 모반 사건을 통해서 분열되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대립으로 자 남인과 북인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이 발발하였다.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판단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예속 논쟁 때는 북인이 없어요. 북인이 멸종당하고 서인과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인과 남인. X. 그 다음에 기역은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말 되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 지금 안 봤는데 곧 배울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인들이 임진왜란에서 실천과 현실을 갖다 중시하면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 칼을 들고 왜구들의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 업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있죠. 광해군이랑 같이 두 번째 시기에 집권을 갖다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뒤쪽 얘기를 완벽하게 안 배워가지고 완전히 문제는 못 푸는데 정답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선지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디 선조 때 이제 우리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웠습니다. 왼손 사과 자르기로 붕당 형성 순서 있죠. 여러분 한 3-4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리면서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있죠. 자, 얘들이 왜 나누어졌나? 요 선을 끄면서 여러분은 왜 나누어졌나를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완성해 놓고 나서는 야, 얘들의 선생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얘들의 캐릭터가 어떤가 있죠. 그거를 갖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디 이제 완전하게 완성을 갖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이렇게 3개의 붕당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3개의 붕당. 좀 더 섬세하게 그리겠습니다. 3개의 붕당이 형성됐는데 이 중에서 누가 집권을 했다? 가장 이질적이고 특이한 변태 같은 애 있지 않습니까? 북인 계열이 이제 집권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북인들 보고 변태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류들은 남인하고 서인 같은 정통 성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저 관악파 변태 같은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애들이 현실을 중시하는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과 북인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이 세력들이 이제 잠시 집권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붕당 정책의 이익입니다. 이때가 이제 전쟁 직후예요.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이제 전란 직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해군의 정책들 보시면 국내에서 정책들이 보면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
전쟁이 오래 끌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백성들의 민생을 갖다 돌보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동법. 일단 단순함기라 하세요. 대동법. 조선 후기에 3대 개혁법이 있어요. 조세와 공납과 역이라는 세 개의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고 했죠. 요 3대 세금과 관련해서 조선 후기에 각각의 개혁법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조세가 영정법이라는 법이 나오고 있죠. 공납이 대동법이라는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균역법이라는 개혁법이 3대 조선 후기 개혁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정법은 쓰레기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인조가 실시한 법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죠. 대동법이 A급이요. 조선 후기 경제와 관련된 개혁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법,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은 얘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그나마 이제 가치가 있고 영조랑 관련돼서 시험 출제 빈도는 꽤 높습니다. 요 두 개는 A급으로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법 중에 하나인 공납과 관련된 있죠. 공납과 관련된 개혁법이 대동법이에요. 여러분 박납의 폐단 뭔지는 몰라도 이해하고 있죠. 조선 전기 때 공납과 관련된 폐단이라고 했어요. 그 박납의 폐단을 갖다 해결하는 개혁법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요까지만 연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 대동법을 갖다 있죠. 이원익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건의했어요. 건의해가지고 있죠. 전국적으로는 아직 실시 못하고 경기도 일대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동법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년 후에 있죠. 문제와 숙종 때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이 대동법이 민중들한테 되게, 백성들한테 되게 유리한 법이거든요. 이 말은 기득권들한테 불리한 법이라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엄청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이 법을 갖다 실시했던 거예요. 광해군은 이 법을 실시한 업적만으로도 개혁군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 여러분 동의보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요것도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많이 병 걸리고 이제 아팠던 거예요. 이 많은 병자들을 갖다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이 전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공중보건 의료소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게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 일반적으로 의서는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쓸까요? 한글로 쓸까요? 전문 의사들이 보도록 한자로 썼던 거예요. 근데 동의보감은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갖다 챙기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있죠. 요거는 한글로 써놨어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있죠. 공중보건 의료소. 전근대 유례가 없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나중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전쟁 오래 거치다 보니까 그지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강개발 같은 거 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양안, 요건 토지대장이에요. 호족은 인구대장이에요. 요런 거 마련해서 토지세, 인구세 같은 거를 갖다 걷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유산들을 갖다 막 불태우는 거예요. 5대 사고라 해서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 보관하고 있었던 사고들을 다 태워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던 우리 궁궐들을 갖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고들을 갖다 정비하고 그 다음에 궁궐을 갖다 수리하는 있죠. 작업들 자연스럽게 광해군이 맡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광해군의 반대 세력, 광해군을 끌어내린 세력들이 있죠. 얘들이 광해군을 갖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비판해요. 무리한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일단 궁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해군이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해군을 갖다 끌어낸 세력들이 광해군을 갖다 끌어낸 명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토목공사라는 명분을 갖다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적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 사실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광해군의 이제 대외 정책도 한번 살펴보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돼 있거든요. 그 단절돼 있는 국교를 갖다 다시 재개하는 약속을 갖다 맺게 돼요. 기후약조. 일단 익숙하게 봐두십시오. 제가 이제 대외관계 쪽에서 요거 암기하는 있죠. 암기법이 있어요. 되게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후약조란 약조를 통해서 광해군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국교를 갖다 재개하였다. 일본이 요청했다. 우리는 일본의 정근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 보고 항상 교육하자고 요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요청함에 따라서 무역이 재개되고 있죠. 요 일본과 정근대 일본과의 교육에 우리와 일본 사이에 항상 끼어 있는 애들이 이제 대마도주예요. 대마도죠. 스시마도죠. 대마도죠.
자,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중립외교 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성향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 정책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대동법이고 하나가 또 중립외교예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갖다 도와줬거든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이제 결국에는 일본을 갖다 이겨내는 거예요. 일본의 침입을. 그런데 나중에 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전란 치렀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도 쇠퇴하거든요. 명나라가 원래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두 나라 다 임진왜란으로 타격을 갖다 받아가지고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 사이에 끼어있는 있지 않습니까? 북방의 여진족, 얘들이 기회를 갖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갖다 이제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 때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금을 계승하는 후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명나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갖다 보내가지고 야, 너네 우리 은혜 갚아야지. 너네가 우리 대신 후금한테 좀 맞아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해군은 일단 명한테 부채의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명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전란을 치르면서 전쟁터가 됐는데 다시 한번 명나라를 위해서 다시 나라를 갖다 전쟁터로 만든다. 이거는 국왕으로 써있죠. 백성을 갖다가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심이 좀 찔려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있지 않습니까? 중립외교라는 선택을 하게 돼요. 명나라가 계속 파병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병력을 갖다 파병을 해요. 파병을 하는데 그 총사령관인 강홍립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기뜸을 갖다 했던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을 보고 우리가 도와줘서 이길 수 있다면 싸우되 아니라면 그냥 쉽게 투항을 하라는 거예요. 투항해서 우리 조선의 사정을 갖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명이 자꾸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는데 우리는 너네랑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걸. 그게 강홍립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명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이 투항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얍삽한 외교가 바로 중립외교예요. 되게 현실적인 외교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류는 남인이라든지 서인 같은 이상주의자들이요. 무조건 우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을 갖다 도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광해군은 그 주류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랑 다른 행동들을, 다른 정책적 선택들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주류가 되고 있죠. 결국 그 신하들한테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중립외교 배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광해군의 정치적 선택, 대동법도 마찬가지요. 이게 민중들한테 유리했다는 말은 기득권들, 지배계층들한테 되게 불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중립외교, 대동법 펼치다 보니까 점점점 대북 세력이 이제 고립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 세력의 고립과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있죠. 지금 보자. 결국 두 개 다 봐야 되겠네요. 요거 좀 옅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 얘기를 갖다 설명하려면 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보세요. 1번 보시면 대북과 소북에 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서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조한테 정식에 있지 않습니까? 정통의 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전 밑에 태어난 적통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조가 죽기 직전에 되게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를 데려오게 되고 이 마누라가 되게 어린 적통의 왕자를 드디어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이 있죠. 점점 정치적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북, 원래 북인 계열이 원래는 광해군을 갖다 지지를 했었는데 북인 계열 중에서도 일부가 배신을 해가지고 있죠. 영창대군 적통의 아들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해군과 북인 세력이 점점 고립되어 가죠.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이 북인과 광해군이 점점 히스테릭한 반응을 갖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해태 변척이에요. 원래 남인과 북인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동인 계열이니까 원래 사이가 좀 좋았습니다. 우호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 남과 북인이 완전히 서로를 배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해태 변척. 자, 공자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조선의 선비들이 있거든요. 문묘라는 공자를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서 그 공자랑 같이 제사를 지내는 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비들을 보니까 남인 계열 있지 않습니까? 남인 계열의 이황이라든지 이황의 선생님인 이현적 같은 사람들은 공자랑 같이 제사를 갖다 지내주는 데 있죠. 북인의 선생님인 조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제사를 안 지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북인이 있지 않습니까? 북인이 이제 시비를 갖다 거는 거예요. 남인한테. 야, 우리 선생님 문묘에서 제사 안 지내줄 거면 너네 선생님도 다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남인과 북인이
그 척을 갖다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즉 북인이 이제 점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해태변척이라든지 대북과 소북의 분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립돼 가던 점점 약화돼 가던 이런 이제 북인이 결국 마지막까지 사고를 갖다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폐모살제라는 사건입니다. 칠서의 옥이라고 해서 원래 서울 7명이 있죠. 도둑질, 노상에서 도둑질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근데 얘들을 갖다가 있죠. 광해군이 북인들이 이용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얘들한테 역모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얘들이 영창대군을 갖다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군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다. 애들을 갖다 고문해가지고 있죠. 사건을 갖다 이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을 갖다 마련하고 나서 드디어 영창대군을 갖다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해군의 어린 새엄마 있지 않습니까? 임목대비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 임목대비까지도 이제 폐위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갖다 이제 폐모살제, 엄마를 패하고 동생을 갖다 죽인 사건, 성리학적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만행을 갖다가 결국에는 히스테리를 갖다 부리는 광해군이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갖다 이제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거의 이제 히스테리 수준이죠. 그러다 결국 이제 주류인 서인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남인이 결합해가지고 있죠. 그 반정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인조를 갖다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을 갖다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북인들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있죠. 남는 세력은 이제 주류인 서인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 요 두 개의 붕당이 남아서 요 둘이 이제 붕당 정치를 갖다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이제 인조 반정과 관련된 사료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운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자 시절에 분조를 이끌며 일본군에 항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그 선조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이제 그 아들인 광해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군과 항전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군권의 중전, 그 다음에 사고의 정비 광해군,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광해군과 관련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명가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로 대처하였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구조가 왕을 지지하는 특정 당파에 편중되었다. 어떤 당파에 편중되었습니까? 북인에게 편중되었다. 그 다음에 예속 논쟁이 발생하여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예속 논쟁은 네 번째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북인 계열은 두 번째 말이 때 멸종당해요. 인조반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리고 4번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번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광해군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조금만 한마디만 더 나가죠. 오늘 이제 진도 한마디 더 나가면 우리 탕평정치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붕당정치 이제 세 번째 마디. 인조와 효종, 왕으로 치면 인조 효종이고 있죠. 국내적 분위기로 치면은 서인과 남인이 이제 공존하던 나름대로 이제 이상적인 붕당 정치가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멍청한 것들, 서인, 남인, 취향이 이상한 두 개가 있죠. 똑같은 애들이 집권을 갖다 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게 세 번째 말이에요. 보시면 이제 인조 반정 이후 성립된 인조 효종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서인 중심으로 남인이 공존하면서 붕당 정치를 발전시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외적으로 펴지게 돼요. 광해군은 중립 외교로 갖다 통해 가지고 지금 후군과의 관계를 갖다 안정을 시켰거든요. 문제를 갖다 안 일으켰어요.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로 갖다 비판하는 있죠. 서인과 남인이 집권을 갖다 했던 거죠. 얘들은 나중에 외교 노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명이랑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무조건 후금을 갖다 배척하자는 외교 노선을 갖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흥 강대국 있죠. 후금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후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두 차례 침입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대외관계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외관계 때 제가 붙여드릴 거고 있죠. 일단은 이제 국내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뼈대만 중심으로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기 때 인조와 효종이라는 왕이 있게 되고 있죠.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조, 효종을 갖다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인조, 효종을 갖다 광해군이랑 구별하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인조, 효종 두 명을 갖다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제 아빠 인조 때요.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 국내에서는 서인 중심 남인 공존 체제, 붕당 정치가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 정치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공론 정치를 이끄는 살림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살림들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중앙으로 본격적으로 등용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대외정책이라고 했어요. 중립외교로 갖다 펼쳐가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북방의 후금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을 배쳐가는, 노골적으로 배쳐가는 정책을 갖다 펼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조도 나름대로는 이 친명 배금 정책을 갖다 펼치면서 야, 후금이 때릴 것 같아, 쳐들어올 것 같아,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대비를 해서 세 개의 군령을 갖다 설치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5군령 중 삼형제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일명 어총수. 조선 전기의 5위는 별로 안 중요해요. 대충 5위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조선 후기의 5군령은 되게 엄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5군령의 형성, 순서, 그 다음에 얘들의 역할, 그 다음 어느 왕 때 나왔는가, 이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5군령 중에 중간에 끼어있는 3인방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조 때 만들어져요. 후금의 침략을 갖다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 3인방의 별명이 뭐냐면 어총수예요. 어총수. 자, 물고기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거 총이에요. 물고기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 어총수, 어총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멍청한 물고기 총수. 그래 이제 후금의 침략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어총수, 어영총, 총청, 수어청 같은 세 개의 군령을 갖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후금의 침략을 갖다 제대로 못 막아내요. 그래서 이제 정묘월한테, 그리고 이제 병자월한테 우리가 이제 식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병자월한테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5천년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이 가장 굴욕적으로 항복한 사건이 바로 이제 병자월환이에요. 병자월환. 인조가 후금에 있지 않습니까? 홍타이지, 후금이 아니라 이때 되면 이제 청이 되죠. 청나라의 홍타이지한테 끌려가가지고 있죠. 삼전도의 굴욕이란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홍타이지한테 3번 절을 하고 있죠. 9번 머리를 갖다 조아리는 이런 굴욕을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입니다. 실제로 외교만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수모를 갖다 안 겪을 수도 됐는데 있죠. 멍청한 친명 배금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이런 그 굴욕을 갖다가 자행한 거죠. 그게 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의 그 밖의 조여 정책, 이건 천천히 암기하셔도 돼요. 영정법이 뭐냐면 조세공납력과 관련해서 3대 기억법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영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와 관련된 기억법이 있습니다. 인조가 실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되게 좀 폄하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3대 정책 중에서는 제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아들 효종이에요. 이름에 효자가 들어가죠. 누구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인조에게 효도를 했던 거예요. 원래 인조 첫째 아들 소현세자라고 되게 똘똘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인조가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자기 원수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조가 그 첫째 아들 소현세자를 제거해버려. 이것도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정황을 보면 아마 인조한테 독살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를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 지랑 똑같은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금이 청나라가 되거든요.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효종이라는 애한테 이제 왕위를 갖다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종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복수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벌론이에요.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이제 문화적 우월감.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우월한데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청나라한테 수모를 갖다 겪었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복수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북벌론입니다. 북벌론. 복수 설치. 정확한 의미 몰라도 돼요. 대충 이렇게 암기하세요. 복수하겠다고 설쳤다. 거의 의미가 똑같아요. 복수 설치.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복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다 키우거든요. 이때. 근데 그 키웠던 군사력이 실제로는 복수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서인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을 갖다 강화하는데, 권력 기반을 갖다 강화하는데 국내 정치에 쓰였던 거예요. 국내 정치에. 이때 이제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됐고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인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용으로 키운 있지 않습니까? 북벌론을 명분으로 키운 군사력을 갖다 실제로 외부적으로 딱 한번 활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라는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나선정벌. 청나라를 갖다 치기 위해서 이 군대를 갖다 길렀죠. 근데 나중에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러시아랑 전쟁할 건데 너네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키운 군대들을 갖다가 청나라 똘마니로 해가지고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보내게 돼요. 그게 북벌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북벌론 공부할 때 되게 멋있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말만 북벌론이었어요. 말만 북벌론. 국내 정치용이었어요. 송시열의 그 북벌론. 그게 이제 효종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종 때 그 밖에 주요 업적,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김육이라는 효종 때 되게 똘똘한 애가 있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김육에 대해서는 우리 강론 배우고 나면 정리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박연, 하멜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 가면 요 박연을 인조랑 그 다음에 효종을 하멜이랑 연결해서 이제 암기를 하고 있죠. 요 둘 차이를 갖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박연은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인물이거든요. 우리랑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때 인조의 동그라미, 박연의 동그라미, 인연 우리랑 인연이 있었던 인조, 박연, 인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종의 히읗, 하멜의 히읗 때 있죠. 히읗 해가지고 효종과 싸가지 없는 하멜을 갖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마 때 다루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국왕대의 사건이 아닌 것은 용골대 등이 인도하여 들어가 단아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상에게 쭉쭉 청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을 시켜 여창하게 하였다. 상이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 예를 취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삼전도의 굴욕 사건이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 있지 않습니까? 청의 홍타이제에게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은 인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림의 주도하에 공론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인조 때 맞아요, 틀려? 맞죠? 공론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 사림들의 선생님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공존하면서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어떻습니까? 서인이 주인공이에요. 서인이 쪽수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총수 설치되었다. 어떻습니까? 맞고. 그 다음에 청이 주도한 2차례 나선정벌에 조선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조선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서인이 중심으로 남인. 잠시만, 뭐가 틀렸죠? 어총 설치되었다. 청이 주도한 2차례 나선정벌에 조선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청이 주도한 2차례 나선정벌. 이거 맞는데? 이거 제가 문제를 갖다 조금 재구성하면서 지금 이번에 오류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그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배울 내용들이 이제 그 선지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그냥 아는 내용만으로 이렇게 문제 선지를 갖다 구성해 보려고 제가 몇 개를 갖다 고쳐봤는데 전부 다 맞는 걸로 구성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효종? 그렇군요. 이 효종이군요. 제가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인조와 효종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조와 효종을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가 기본 패턴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인조, 효종 요렇게 되는 거네요. 자, 잠시 정신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쉬면 안 될 것 같네요. 쉬었다가 이제 그 북남정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국정치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